네, 안녕하세요. 아트랩의 대표 엄태용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트랩을 창업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작년 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저는 사실 AI와 로보틱스 연구자 출신입니다. 10년 동안에 제가 20여 편 이상의 논문을 쓰면서 과연 내가 쓴 논문이 정말 세상을 바꾼 적이 있던가? 라고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알파고도 터졌고 알파고 위에 진짜 에너지가 모이니까 정말로 바뀔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바뀌는 것을 많이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AI가 넥스트 웨이브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교황 취임하는 사진인데 2005년도에는 다들 눈으로 보고 있다가 2013년도부터는 다들 카메라를 들고 있죠.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고. 이 정도는 바뀌어야지 AI가 뉴 웨이브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AI와 로보틱스를 전공한 나로서 과연 논문 하나를 더 쓰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작년 초 아트랩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내가 낸 논문들은 현실에 반영이 되지 않는가?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의 논문이 많은 산업의 어떤 소비와 생산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뿌리 내리고 싶다면, 정말로 AI 앤 로보틱스 테크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산업 속에서 녹아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창업을 하고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에 있어서 약간 혼란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어떤 AI 네이티브한 서비스를 개발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비전에서 레코그니션 같은 게 있죠. 그런 AI에 서비스를 붙여서 서비스화를 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전통적인 산업들, 예를 들면 음료 산업, 의류 산업, 뷰티 산업, 이와 같이 AI나 데이터 없이도 잘 살아가던 산업들이 왜 갑자기 디지털 IT 산업이 되어야 되고 왜 갑자기 AI를 도입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AI 서비스 스타트업이 되기보다 AI 트랜스포메이션 스타트업이 되기를 원했냐면요. 저는 대기업이 바뀔 때, 그래서 많은 생산과 소비의 패턴이 바뀔 때 그래야지 AI나 데이터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식당에 가보면 무인 키오스크를 많이 보실 텐데요. 한 5년 전만 해도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앞에 가서 주문을 하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무인 키오스크 앞에 가서 주문을 하는 것이 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런 행동의 변화, 혁신, 무엇이 가져왔을까요? 기술일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 무인 키오스크라는 거, 아이패드의 확장판, 이런 거 기존에도 있던 기술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뿌리 내리려면 결국은 산업의 니즈와 소비자의 비대면 욕구, 이런 것들이 맞아야 하죠. 다시 말해서 혁신의 주체는 기술이 아니라 고객이고, 그 고객의 흐름 속에, 그 소비와 생산 산업의 흐름 속에 AI가 녹아 들어갈 때 AI가 비로소 산업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AI 트랜스포메이션에 고민을 하면서 AI 기업의 3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가 있어야 그다음 무엇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해보면 시장, 데이터, 기술 모두 대기업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소비의 가치를 인정받았고요. 또 데이터 역시 많은 흐름이 있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돈도 있다 보니 기술이 있는 인재들도 데리고 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떠하냐면
전혀 기업들이 적응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들이 거대한 호텔 체인을 뒤엎는 업세 상황이 발생하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시장에 있어서 소비자의 변화 속도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많은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지만 그들을 데이터 자산화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세상에 많은 인재가 있지만 그 인재들이 과연 음료 산업, 뷰티 산업, 패션 산업 이런 대기업들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렇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몇몇이 전체 기업을 바꾸기엔 많은 조직적인 챌린지에 접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대기업이 유리한 포지션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많은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먼저 소비자의 흐름. 소비자는 정말로 빨리 변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는 작년의 온라인 동향과 올해의 온라인 동향의 차이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온라인 음식 주문은 70%, 온라인 식료품 주문은 40%, 전자제품 주문도 40%가 늘어났습니다. 소비자들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단 1년 만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보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업은 여전히 작년에 일하는 모습이나 올해 일하는 모습이나 그들의 KPI나 성과물 모두 똑같죠. 다시 말해서 어떤 분들은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이러한 온라인에서 팔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소비자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에 비해서 기업의 생산성, 기업의 조직 구조는 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차이의 갭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크랙이고, 이 크랙 속에서 AI 스타트업들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존의 레가시 기업들이 방어를 하려면 AI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수겠죠. 저희 아트랩은 AI 스타트업으로서 이 크랙을 공략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AI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으로서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돕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필름 산업이 망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한들 가능할까요? 지금이라도 바로 디지털 기업, 핸드폰 기업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코닥은 최근에 제약회사로서의 변신을 선언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미 시장은 변화하고 있고 모든 기업들은 IT화가 되고 있고 AI화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 빠르게 변화를 시작할수록 여러분들에겐 유리하게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하느냐? 저는 이것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원인은 고객의 변화 속도가 기업의 변화 속도보다 월등히 빠르기 때문이고, 이것에 발맞추기 위해서 더 이상 인간 중심의 기업이 아닌 데이터 중심, 디지털 중심의 기업으로 바꿔야지 고객의 마켓 센싱에 의해서 센싱되는 그 데이터에 의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에 맞추기 위한 생존 필수 전략이 바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해 하십니다. 실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강의들은 5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있어 왔고요. 하지만 주위에서 보면은 성공한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만큼 이 문제는 결국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는 것이고 누가 더 잘 실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강의를 잘 이해한 분, 이해하지 못한 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산업의 첫 발을 제대로 떼실 수 있는 분, 혁신의 용기를 가지신 분이 바로 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의 뜻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저는 소위 내적 갈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겉보기의 체인지가 아니라
겉은 그대로 있되 속 안의 것들을 바꾸는 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더 다양하고 더 빠른 변화를 원하고 있고 이 본질을 쫓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내적 갈등, 바로 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적 트랜스포메이션 기간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아무런 티가 나지 않기 마련인데요. 반면에 많은 대기업들이 표면적인 성과만 내려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단지 제품을 온라인에서 팔면 되는 것 아니냐, 쌓여있는 데이터들 용역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인재 몇 명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 조직의 혁신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될 것이고 생각보다 꽤나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만큼 더 경영자의 의지, 조직의 의지 모두 필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업스테이지 AI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컴포넌트들을 강조하고 저희 아트랩 같은 경우는 뷰티라는 하나의 버티컬을 잡아서 이 산업이라도 우리가 꼭 혁신시키고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실패의 원인은 모두가 방법 도입하는 것에만 몰렸기 때문이고 그리고 당장의 성과를 내는 데에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인내를 갖고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이 바로 AI 트랜스포메이션의 본질입니다. 조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은행들이 바뀌는 것들을 보실 텐데요. 사실 딱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인인증서 여전히 불편했고요. 이체할 때 정말로 불편한 IT 시스템, 정부 사이트만큼의 불편한 IT 시스템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경쟁자가 나서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그때서야 막 바꾸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대기업들이 다들 이러한 상황에 맞이하게 될 텐데요. 제가 있는 뷰티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느냐,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시는 것이 이렇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막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기회로 역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정말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1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1단계는 앞서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성공 1개를 먼저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공도 하나의 단지 AI 프로젝트가 아닌 하나의 AI 스타트업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AI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회사 자체를 하나의 AI 스타트업, 여기에서 N개의 AI 스타트업, 그리고 나중에는 문제 해결 중심의 아주 많은 스타트업들의 구조로 조직 혁신을 가져가는 과정이 곧 AI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스타트업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AI 비즈니스가 그만큼 소비자 시장에서의 니즈를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탑다운으로 회장님이 이런 AI 서비스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AI 서비스 만들어 보십시오 하면 이것은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성과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조그만 스타트업, 독립적이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스타트업을 만들어 놓고 그들 사이에서 서비스 데이터를 창출해내고 데이터로 AI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다시 더 많은 유저를 불러들이고 그것이 더 좋은 AI를 개발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AI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실제로 대기업도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기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오픈 이노베이션과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AI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전체 큰 기업의 본질, 체질을 바꾸는 일이고 그것들은 하나의 작은 성공, 작은 체질 개선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은 내적인 변화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부부터 하나씩 성공을 밟아가다 보면 결국 내부 인원들도 모두 동의가 되어서 N개의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모든 기업들이 셀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요약해보자면 한 개의 작은 스타트업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당연히 그 작은 스타트업이 하나의 부서로서 독립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고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외부의 스타트업과 하나의 작은 성공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당장의 첫 스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개의 작은 스타트업부터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부족한 기술력, 그들의 부족한 데이터 서비스 기획력은 외부의 AI 스타트업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지금부터 AI 트랜스포메이션 가능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트랩이 뷰티 산업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뷰티 산업이라는 것이 더 이상 예쁜 이미지, 예쁜 모델을 써서 이미지를 판매하는 이런 환상의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뷰티의 본질은 결국 피부를 좋게 하는 것에 있고 그리고 피부를 좋게 하는 데에는 피부 데이터 그리고 이것을 좋게 만드는 화장품 데이터 이 두 가지의 최적 매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데이터의 흐름부터 만들고 있는데요. 피부 데이터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스킨로그라는 서비스를 현재 iOS에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화장품 데이터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웹상에서 떠도는 데이터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면서 화장품 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은 화장품계의 넷플릭스를 만드는 일입니다. 넷플릭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영화를 데이터화해야 되고요. 영화의 감독, 영화의 장르, 영화의 반응 또 한 가지는 시청자를 또 데이터화해야 될 것입니다. 시청자의 취향, 시청자의 선호 저희는 마찬가지로 영화에 해당하는 화장품과 유저에 해당하는 바로 이 고객 피부를 데이터화하여 이들의 최종 매칭을 통해서 화장품계의 넷플릭스가 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매니폴드라는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를 베타 서비스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스킨로그라는 서비스는 iOS에 현재 MVP를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작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모든 대기업들이 해야 되는 일이 이처럼 처음 데이터 흐름부터 데이터의 우물부터 파는 일입니다. 그렇게 유전처럼 우물이 터지고 나면 데이터가 흐르기 시작할 것이고요. 유저 수가 늘어나면 데이터의 흐름은 점점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아트랩이 꿈꾸듯이 많은 양의 피부 데이터 그리고 많은 양의 화장품 데이터가 더 이상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최적 매칭이 되는 이런 뷰티 산업의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AI 앤 로보틱스 테크랩 아트랩의 엄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에자일소다의 김영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I 기반 기업의 최적화와 전략 및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자일소다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 왜 에자일소다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회사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에자일 플러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AI라고 저희는 그 기업의 어질리티, 그러니까 빠름을 AI로 도입시켜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기업의 어떤 그 빠른 그 의사결정이라든지 최적화를 어떻게 시켜드리는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사람의 뇌로 본다면은 그 이미지를 보면서 인식하는 부분 또는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부분 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정형 데이터든 또는 비정형 데이터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또 이런 솔루션들이 이제 알고리즘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플랫폼까지 제공하는 형태로 저희는 기업의 의사결정 최적화 자동화를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최적화 부분입니다. 최적화 좀 알듯하면서 약간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최적화의 정의 먼저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적화라 하면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최대화 또는 최소화 시키는 그 변수들에 대한 조합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막연하니까 실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상품을 생산했는데 이게 1,000원이면 좋은지 1,100원이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부분이 최적화일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상품에 대한 배치 또는 뭐 상품을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적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상품들을 이제 판매를 할 때 언제 판매하면 좋은지, 추울 때 판매하면 좋은지, 아니면은 날이 풀렸을 때 판매하면 좋은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부분들이 최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어떤 예를 가지고 본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호텔 같은 쪽에 호텔을 이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호텔 입장에서는 언제 그 고객들한테 비용들을 어떻게 제공하는 게 제일 좋을런지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고민스럽겠죠. 비수기일 때는 뭐 빈방들이 많으니까 그런 그 금액들을 어떻게 책정해야지 공실들이 없어질지, 또는 성수기일 때는 이미 이제 고객들은 계속 렌트를 하려고 예약을 걸 테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금액으로 그 고객들한테 오퍼를 해야지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될 건지가 이제 보통 호텔의 가격 결정 체계에 대한 극대화, 의사결정 최적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 쪽에 이 분석과 어떤 그 밸류에 대해서 한번 본다면은 이렇습니다. 최초에 이제 기업들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현황 파악들을 하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뭐가 발생됐는지를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저희가 봐왔던 이제 BI 관점의 그런 시스템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많이 하는 것들이 그럼 그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면 좋지? 어떻게 뭐가 일어날 것 같아? 라는 예측하는 부분이 이제 그 다음 부분이고, 좋아. 그럼 다음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기업은 뭘 해야 돼? 라는 행동까지 가는 게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거의 그 최고 정점에 대한 그 가치, 밸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것들을 이제 최적화라고 많이 부르죠. 이 최적화는 가장 좀 어려운 그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적화로는 뭐 가격이라든지 물량에 대한 공급, 그 다음에 어떤 제품에 대한 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문제들로 기업들은 그 방법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에서 이제 하이프 커브를 보면은 이제 이런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강화학습이 떠오르는 기술로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강화학습은 좀 구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뭐 강화학습을 쓴 사례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수 있겠죠. 강화학습은 좀 어려워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강화학습을 쓴 사례는 뭐 예를 들어 알파고에도 그 알파고가 학습을 한 사례는 이 강화학습이라는 그런 그 방법론을 가지고 공부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알파스타에서도 이런 강화학습을 가지고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이제 계속 레벨업을 하는 그런 학습 과정들을 거쳤었죠. 그럼 강화학습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간단히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신러닝에 대한 그 모델을 만드는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학습. 기존에 이제 답지가 있는 것들을 공부시켜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들이 지도학습입니다. 슈퍼바이저드 러닝.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저드 러닝. 비지도 학습이죠. 이건 뭐냐면은 콩과 팥을 한 번에 쫙 뿌려서 뭐 콩인지 팥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류를 하는 거죠. 모양이 다른 것끼리. 이런 것들이 이제 비지도 학습.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은 뭐냐면은
어떤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뭐 잘했으면 1점, 못했으면은 마이너스 1점 이런 피드백을 주면서 보상 행위를 해주면서 학습을 시키는 게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강화학습을 적용했던 사례들은 지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뭐 구글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추천 시스템 쪽에 일부 적용이 돼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주 범용적으로 많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요. 이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강화학습을 쓸 때 이 최적화에 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그런 변수들에 대한 조합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또 변수들도 그냥 뭐 많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있습니다. 뭐 특정 범위 내에서는 그 데이터가 넘어가면 안 된다든가 또 A라는 데이터랑 B 데이터는 서로 연관이 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 조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실세계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연속적이지 않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게임에서는 이제 뭐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뭔가 연속적인 데이터지만 우리 일반 세계에서는 사실 이런 데이터들이 연속적이지 않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려면은 또 많은 GPU 자원들이 필요한데 실제 이 GPU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정된 자원에서에 대한 이 학습 부분도 이 최적화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강화학습을 좀 말씀드렸는데 강화학습을 좀 이해하시고 뒤쪽을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강화학습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흔히들 게임에 많이 비교합니다. 쿠키런 같은 그 게임에 본다면은 어떤 이제 뭐 점프를 하거나 뭐 슬라이드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액션 또 뭐 의사결정 행위죠 행위 이런 액션들이 있을 거고요. 그 액션을 통해서 이런 쿠키런 같은 게임 환경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게임을 하게 됐을 때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 또는 어떤 뭐 보석을 먹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상태를 보는 것들이 이제 스테이트 또는 리워드 같은 것들이 게임에서 주어질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계속 이제 학습을 하는 형태가 이제 그 에이전트 학습하는 그런 기반입니다. 이게 이제 강화학습의 큰 4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화학습을 일반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본다면은 뭐 첫 번째로 기업이 이제 뭔가 액션을 해서 뭔가 행동을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어떤 행위라고 본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대출을 하는 행위는 액션, 아까 그런 그 뭐 슬라이딩, 점프 같은 그런 액션의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게임 환경은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환경이죠. 뭐 회사를 가고 집에 와서 뭐 마트를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 실제 환경들이 인바이러먼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대출을 했을 때 그 대출을 했을 때 그런 행위들 내가 월 받는 급여를 어떻기 때문에 내 신용 정보는 어떻기 때문에 얼마를 빌릴 수가 있고 내가 돈을 잘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스테이트와 또는 리워드 돈을 잘 갚았으면은 좋은 점수를 받는 거고 돈을 못 갚고 있으면은 나쁜 점수를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생활에 매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강화학습과 실생활에 적용 매핑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되게 쉬워 보이긴 하지만 실제 막상 이게 게임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최적화를 위해서 강화학습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한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의 목표는 심플하지 않습니다. 늘 이거죠. 비용은 조금 쓰고 싶고 효율은 많이 보고 싶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그 밸런싱을 가지고 최종의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어려운 거는 만약에 김영균이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았다 한다면은 저는 1년 후에나 갚은 그런 그 현상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연속적이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제가 뭐 회사를 가고 뭐 마트를 가고 이런 것들에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제가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한 뭐 상태라든지 뭐
리워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표현해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이 그 모델을 만듦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최적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솔루션들이 필요하다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그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최적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들이 필요하고 그 툴들은 뭔가 자동화돼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화면처럼 어떤 툴 기반으로 클릭하면은 뭐 환경과 그다음에 스테이트와 액션 리워드들이 좀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형태대로 이제 그런 그 개발 툴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툴 없이도 뭐 파이썬 오픈 소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또 그에 대한 성능 또한 보장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 저희는 이제 이런 그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최적화 사례를 여러 건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시면은 왼쪽에 A 콜센터인데 이 업무는 뭐였냐면은 중복콜이었을 때 이 콜센터에서는 중복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카드사에서 중복 결제가 발생했을 때 그 상담원들은 중복 결제했을 때 바로 전화를 걸어서 이거 중복 결제니까 취소하세요라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 룰대로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짜리가 한 번에 거치면은 긁히면은 이거는 뭐 중복 결제다라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룰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머신러닝과 강화학습을 하니까 훨씬 더 극대화돼서 그런 그 중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잡아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험사 쪽에서 이제 보험 클레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사에 얼마를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그 심사를 자동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동 안 시키면 이제 심사자들이 일일이 다 심사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느려지겠죠. 그래서 자동화를 높여주고 또 잘못 지급하는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것들을 이제 최적화 솔루션들로 이제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개인 신용 한도에 대한 그 신용 대출에 대한 최적화. 이건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컨테이너선이 이제 뭐 부산, 홍콩, 중국 이렇게 쭉 그 돌면서 컨테이너를 싣는데 얼마나 각 나라에서 어떻게 싣고 내림을 반복해야지 이익이 극대화되는지를 저희는 강화학습으로 최적화 사례를 만들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는 아까 대출 사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신용 대출을 받을 때 무조건 얼마 해주세요라는 그 은행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정해준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은행은 갖고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그럼 대출 한도를 다 소진하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은 한도를 최적화하는 부분으로 이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스테이트, 그러니까 대출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신용 정보, 그다음에 그 사람의 금융 상품을 어떻게 보였는지를 어떤 상태를 만들고요. 그것에 의해서 수익률과 그다음에 손실, 그다음에 한도 소진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신용 대출에 대한 한도를 최적화하는 모형들을 만들었던 케이스입니다. 이것들은 수익성은 높아지고 한도 소진도 많아지면서 대신 손실을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사례를 진행했던 케이스고요. 여기는 이제 컨테이너 할당에 대한 최적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한번 쭉 출항에 대해서 컨테이너 선이 쭉 출항해서 한 바퀴 전 세계를 돌게 되면은 각 항구마다 빈 컨테이너와 그다음에 꽉 찬 컨테이너를 싣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사실은 배에 대한 그 공간은 한정적이고 그렇다 한다면은 많이 실려 있는 짐이 많이 실려 있는 컨테이너를 많이 실어 날르면 좋겠지만 또 빈 컨테이너로 같이 날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각 항구별로 어떻게 빈 컨테이너와 꽉 찬 컨테이너를 적절히 배분해서 날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포트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최적화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정보에는 이동 경로라든지 그다음에 비용, 그다음에 과거 운항 정보들을 이제 그런 상태값들로 놨고요. 그다음에 각 항구에서 이런 그 컨테이너를 실으면서에 대한 이익,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한 조건들을 다 교체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해서 이런 최적화 모델들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저희가 시뮬레이션해서 만들어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그 모델 방법론으로 개발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들어도 사실은 어느 한계치가 되면은
애큐리시는 그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화학습으로 이런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그 애큐리시가 점점 더 좋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이런 그 강화학습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이 최적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로봇에 대한 이제 제어 또는 공장이라든지 공정 또는 재고 관리에 대한 그런 최적화 또는 스케줄링 또는 이제 금액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사 티켓 같은 것들도 어떻게 금액을 오퍼를 해야지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가 있는지를 이제 최적화할 수가 있는 분야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은 이제 이런 뭐 요즘에 DT라든지 AI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많은 변혁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디지털 디시전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기업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 디지털 디시전의 핵심은 자동화, 최적화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이런 판단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형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렵다 한다면 저희 같은 솔루션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자체 그런 분석가가 있다 한다면 그 분석가들이 강화학습 기반으로 이런 최적화 모델들을 만들어서 기업의 어질리티를 확보한다면 기업의 그 궁극적으로 원하는 이익 극대화, 그다음에 비용 절감, 그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확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지금 준비해온 그 기업 그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표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Q&A 세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Q&A 세션을 진행함에 앞서서 간단한 공지 먼저 드리면요, 강연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는 요청들이 많은데 어렵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요, 다시 보기 가능하냐? 네, 물론 가능합니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스바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네, 혹시 앞에 놓쳤거나 아니면 또 보고 싶으신 분들, 스바 TV를 통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받은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많이 나왔던 질문들 위주로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엄태웅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과거 이렇게 뭐 플랫폼 경제가 생겨나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때 가장 성공 사례를 하면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를 뽑잖아요. 넷플릭스의 성공 방식을 다른 영역에서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AI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그 AI 트랜스포메이션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영화라는 것이 필름 속에만 담겨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극장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모르게 된다면은 결국은 개인화의 미래는 만들 수가 없겠죠. 근데 넷플릭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영화라는 것이 디지털화가 되고 그 영화에 대한 각종 정보나 태깅들이 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람들 역시 그냥 영화관 앞에서 웅성웅성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로그인을 해서 내가 어떤 영화를 오래 봤는지, 어떤 영화는 보다가 껐는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했을 때 개인화가 이루어지죠. 마찬가지의 것들을 뭐 예를 들면 뷰티에다가 적용을 해보자면요, 화장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분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병 속에 담겨 있는 화장품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성분, 태깅, 뭐 발림성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 역시도 내가 어떤 화장품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한지의 트래킹이 필요하겠죠. 결국은 각각의 데이터화가 되었을 때 그것들이 연결되는 지점이 생길 것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는 아직 그런 디지털화, 데이터화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갈 길이 좀 먼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데이터화가 큰 기업이면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뭔가 AI를 하는 스타트업과 만날 준비가 안 되고 그런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뭐 대기업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면, 뭐 제가 AI 연구자 시절에
우리 데이터 이만큼 많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뭐 해봐라 라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가서 뜯어보면은 결국은 무언가는 부족하고 무언가는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 빈칸에 대한 문제를 풀려면은 또 뭐 트랜스퍼 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럼 데이터의 효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결론으로 내리는 것이 지금부터 제대로 쌓는 게 좋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대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결국은 목적성 있게 데이터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의 작은 효용을 발견하고 그 목적성을 퍼뜨려서 조직 전체의 혁신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저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다 보니까 뭐 AI 뭐 어떤 걸 뭐 적용하고 이거 이전에 AI 뭐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컨설팅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이제 목적성을 갖고 어떤 목적성을 갖고 어느 데이터들을 일단 이제 쌓아놓기라도 잘 쌓아놓으면 좋다.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일회적인 컨설팅도 좋지만 결국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난한 길이거든요. 네, 그 여기 참가자분 중에 이제 박문규라는 분이 이제 김영균 이사님께 질문을 주셨어요. 리테일 업체랑 미팅을 하다 보면은 수요 예측 쪽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느끼는데 아직까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네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근본적인 답은 또 데이터로 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저희가 이제 어떤 택배 회사에 대한 물동량 예측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평범한 주에는 이제 언제 시즌을 약간 타기는 하지만 여름엔 어떻고 겨울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이제 물동량들에 대한 예측을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이번에 내일 그 발송돼야 될 물건이 많어라는 것도 라는 거지만 이제 그 물건들에 대한 부피, 형태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도 사실은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호남 지방에는 300건을 배송해야 되고 강원 쪽에는 200건을 배송해야 되고 이 건수로만 가지고는 어떤 모형을 잘 만들 수 있지만 실생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차량을 배송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그 배송해야 될 물건들에 대한 이제 부피 이런 것과도 같이 연관된 데이터가 같이 쌓인다면은 그런 이제 수요 예측 같은 것들도 물동 예측 같은 걸도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은 그와 더불어 이제 좀 더 많은 데이터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롱패딩이 필요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날씨만 가지고 판단할 건지 아니면 그냥 바이럴 뉴스만 가지고 판단할 건지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그 누구도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었는지 여태까지 왜 그렇게 됐었는지 그 이전의 데이터들도 많이 더 축적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좀 많이 적용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전 질문지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다 비슷한 질문들인 것 같아요. 이거 할 수 있는 거냐, 왜 안 되냐, 왜 느리냐, 이런 이야기들밖에 없는데 그러면 저희가 좀 케이스 스터디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품 기업이랑 일을 하시고 또 이제 의사결정 HR 쪽이신 거죠 주로. 최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최적화. 아무튼 의사결정 이제 최적화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건데 이제 도입이 쉽지 않아 보인다.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하면 되고 좀 어떤 것들을 얻어갈 수 있냐. 화장품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 성공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AI라는 게 처음 만들어 놓고 보면은 굉장히 쓸모없고 멍청하고 제대로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좋은 문제를 찾는 겁니다. 근데 그 회사의 좋은 문제라 함은 결국 그 회사가 가장 밸류를 높게 치고 있는 문제
반면에 그러면서도 기술적으로는 조금 액세서블하고 약간 어포더블해서 뭔가 이것들이 조금 수학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제의 크기, 해결됐을 때 얻게 되는 효용과 이것이 정말로 풀리냐에 대한 그런 피지빌리티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를 계속 이제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기업을 만나면은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단 먼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문제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어떤 문제가 가장 풀릴만 하고 풀리면 정말 큰 효과를 가져올지를 만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성공을 하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조금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고 더 그리고 내재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뭐 가능한 문제인지도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뭐 들어봤을 때 이제 결국에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도 이제 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민감할 수도 있는 그런 레시피 같은 것들을 되게 어느 정도 이제 AI 회사에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되게 사실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이 좀 이런 게 또 보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관련해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뭐 이런 혹은 데이터 시큐리티에 관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일단은 먼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크게 갖는다면은 이거 어차피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믿는다면은 오히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 개방하는 쪽이 먼저 리더로 치고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다들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가장 먼저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옆에서 들으면서 되게 즐겁게 웃으셨는데, 김영균 이사님의 좀 답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많은 기업과 여러 가지 모델들,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뭐 이미 이제 AI 얘기 나온 지 꽤 됐지만 아직도 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리고 한번 하셨을 때는, 한번 AI에 대한 프로젝트를 경험하셨을 때는 그것에 대한 이제 대부분 효용성은 좀 인정하시는데 그 전까지 상당히 좀 고민도 많으시고 망설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뭐 통계적 모델을 머신러닝을 만들면은 애큐리시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길 가는 게 너무 두려우신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옆에 계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 한다면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되고 확신이 안 된다 한다면은 POC라도 해보셔라. 그리고 그 POC를 하실 때 자체 뭐 요즘에 분석가 구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그 모델을 만들기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 특정 업체랑 같이 하되 내부 직원들 꼭 인벌브 시켜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스텝을 좀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뭐 두 분 다 이제 작게라도 해보고, 근데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하고, 예정된 미래라는 데서 이제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직 내에 좀 합의점을 찾는 게 일단은 우선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들이 이제 거의 뭐 다 비슷해서 몇 가지 조금 다른 이야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최적화를 하시잖아요. 네, 이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면은, 개념적으로 보면은 이제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적화 기술을 좀 가장 많이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어떤 분야인지 이제 궁금하다. 그리고 이제 뭐 케이스 몇 개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최적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모든 기업에 대한 그 수건된 과제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최적화가 가장 이제 먼저 지금 선발적으로 이쪽 AI
기반으로 해서 그 되고 있는 부분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제조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게임은 이제 이런 데이터 구현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 피드백 받는 그 체계가 우리 현실 세계보다는 그나마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알파고 얘기도 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은 대부분 다 이 강화학습 기반의 그 게임들 그 캐릭터에 대한 최적화를 많이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제조 쪽에서의 어떤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이제 아직은 뭐 좀 미비하지만 이런 그 자율주행 이런 쪽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정현진이라는 분이 좀 재미난 질문을 주셨는데 뭐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유통 채널로 이제 사용되고 있다. 딥페이크, 그러니까 뭐 진짜인 것처럼 진짜 같은 가짜 뭐 이 기술로 영화 등 콘텐츠에서 이미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유명 셀럽의 딥페이크를 연동한 라이브 커머스와 같은 신유통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왠지 가능할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이 질문을 약간 좀 바꿔서 그 엄태웅 대표님한테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이제 아트랩이 뭐 AI 뭐 피부과를 만들고 이제 뭐 사람의 피부에 맞는 이제 최적화된 이제 화장품을 이제 제공한다 뭐 그런 내용 위주로 좀 들었는데 이건 약간 유통과 마케팅의 영역인 것 같아서 좀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뭐 비전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아마도 약간 뭐 혼란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두 가지 분야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화장품은 데이터다라고 하면서 화장품 데이터화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피부는 데이터다라고 하면서 피부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뭐 서울대병원, 뭐 연세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등등과 함께 피부 데이터와 진단 데이터를 쌓고 있고요. 근데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부의 데이터화 그리고 전문 지식들을 한 곳에 모았을 때 결국은 그것이 IT 서비스화가 될 수 있고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피부 쪽에 있어서의 미션 중에 하나는 피부과 의사 한 명이 정말로 얼만큼의 영향력을 뻗칠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같은 시공간상에서만 진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IT적인 솔루션, AI적인 솔루션을 통해서 그것을 스케일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것들에 대한 솔루션 중에 하나로 화장품 데이터와의 매칭을 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 정말 피부 매칭 맞춤형 화장품 솔루션이 아닌가라고 해서 저희가 이 분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제가 뭐 이해한 게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피부과가 아니라 이제 뭐 요리에 관한 최적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백종원을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백종원 자기 복제를 한 다음에 맞춤형 이제 튜터, 딥페이크 백종원들이 이렇게 뭔가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맞죠. 거기서 중요한 건 결국은 사람마다 맛있다라고 느끼는 혀의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혀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피부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음식 대신에 화장품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그 이제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는 게 이분은 뭐 업자신 것 같아요.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관점에서 AI를 통해 뭐 병목 구간이 어딘지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판매 관점에서 뭐 수요 예측을 하거나 이 프로세스 전반에서 AI를 활용하려면 좀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냐 뭐 이런 되게 실무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SCM은 이제 뭐 질문 주신 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방대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MIS라든지 뭐 SCM, 뭐 ERP 이런 것에 대한 그 아주 방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기획부터 그다음에 제조, 유통,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까지 다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 사실은 어디가 잘 안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제 데이터화가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이제 전반적인 거를 그 점검하기보다는 이제 만약에 안 돼 있다 한다면은 지금 그 기업이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좀 불편했던 부분 또는 가장 수작업이 많았던 부분, 반복 작업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를 하나씩 이제 데이터화하고 병목 구간을 뭐 AI든 또는 뭐 또 다른 형태든
해소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뭐 지금 그 SCM 그 전체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어느 하나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가장 이제 실무자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수작업이 특히 많은 부분 이런 쪽에 적용한다면은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보면서 내부적인 공감대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이건 뭐 딴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굳이 내가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걸 계속 했을 때 뭔가 나의 성장이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영역을 좀 찾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SCM 사례로 보긴 좀 애매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까 제가 보험 청구에 대한 최적화 얘기도 그 자동 심사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보험 심사할 때 뭔가 이제 그 뭐 OCR 데이터로 영수증 왔을 때 그 일일이 사람이 입력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자동화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특정 그 특히나 이제 제조업에는 그런 것도 꽤 많은데 장인에 의해 장인 손길에 의해서 이제 뭔가 판단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큰 제조업체들 철강 회사든 자동차 회사든 매뉴얼화되고 다 데이터화돼 있지만 곳곳에는 그분 그 장인들에 대한 그런 그 손길에 의해서 야, 지금 연기가 지금 노란색 바뀌었으니까 이때는 뭐 막아줘야 돼라는 그런 공정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하고 지금 막아야 될 시점인지 말아야 될 시점인지를 판단을 받는다 한다면은 훨씬 더 빠른 공정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나머지 리소스 에너지들을 뭐 안전이라든지 또는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네, 제가 네.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AI계에 있으면서 AI계의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10년간 봐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오픈 소스화 그리고 데이터의 공개화였습니다. 지금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하나씩 IT화를 하려고 저희와 손을 잡고 한다면은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우리나라가 가장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